예, 중국에서도 이제 인공호흡이 시작됐어요. 응?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뭔가 경기 부양과 뭔가 모멘텀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서 중국 시장 보니까 꽤 제법 올라서 마감을 했고,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주,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알리바바가 뭐 거의 8%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기기 업종, 그쵸? 시클리컬 섹터들의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와서 일부 미국 시장에서도 이 소위 말해서 이 시클리컬 약간 중국향 그런 종목들이 몇 가지 종목들은 신고가를 뭐 달성할 정도로 이제 차이나에 대한 이 따뜻한 훈풍이 오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제약바이오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나타냈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때쯤에 중국에서도 이런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지준율 50bp이나. 자, 썸네일 보이시죠? 중국 주식 대책. 이거 진짜 긴급회의를 열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긴급회의 날짜는 안 정했고 이게 맞죠, 임금 씨? 맞아요. 우리 언제 할까 했는데 제가 약간 좀 선수 쳤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말씀 주셨어요. 네, 그래서 철군 씨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늘 섹터 가지고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우리 고객들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응? 진짜 중국 펀드, 뭐 섹터별 차이는 있겠지만 ETF, ELS는 뭐 얘기 하나만 하고, 참 암울한 이 정말 울고 있는 이 고객분들의 이 가려운 등이 아니에요. 가려울 정도로 박박 긁다가 이제 골마 터진 상태거든요. 이제 진물이 뭐 나옵니다. 이제 이거 여기서 정말 이 특초약을 오늘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한번 저도 모르겠는데 두 분의 오늘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중국 관련 인발부된 종목들, 그 다음에 섹터, 상품들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시죠. 뭐부터 물어봐야 될까? 이게 참, 이 종목도 궁금하기도 하고, 섹터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시황 전체적으로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중요한데, 일단, 모두 발언 좀 한번 할게요. 임금 씨부터. 네. 이제, 지금 상황 이제 일단 뭐 무너졌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이런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좋아. 다만 이런 정책 효과로 봤을 때는 경기 펀더멘털 줄 수 있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씀드리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인 반전으로 보기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뭐 반등이 10%까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고 어제도 거의 3-4% 반등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게 크게 반전하려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 재정 정책 같이 도와줘야 된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근데 임금 씨는 지금 한 10% 정도의 상승 룸은 좀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이제 이게 홍콩 H 지수의 월봉이죠. 이거 주식 같은 종목이면 이거 진짜 딱 사고 싶은 차트 아니에요? 철근 씨? 네, 맞습니다. 이게 꼬시는 차트야, 이거. 네네네. 주봉 볼까요? 이거 아름다운 꽃이 개화하기 일보 직전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네? 딱 이 매수 버튼 빡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쵸? 중국 상해? 이것도 주봉입니다. 그러면 임금 씨 얘기로는 3,100? 오면은 또 3,100, 3,000에 3,100 사이 그때까지 한번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가려면 그 지표가 조금 반등이 보여 있거나 최소 내수 회복 심리라도 회복되는 것 내수 회복 좀 반영되거나 이런 건 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준비된 자료에서 혹시 뭐 좀 더 추가적으로 이게 자료를 엄청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네. 혹시 좀 꼭 이 장표는 꼭 말씀드리고 싶다. 이 자료예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였는데요. 현재로 이게 하나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우선
어제 전까지만 해서도 뭐 내수 회복 시그널이 여전히 부재한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도 구조적인 문제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수는 이런 심리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그 급격히 올라가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자산 가격 폭락, 부동산 가격 아직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장기적인 문제는 노후 보장이 아직까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돈을 못 쓰겠다 이런 것도 크잖아요. 저도 이번 조사하면서 알게 되는데 중국은 경제 규모는 G2의 두 번째 넘버 2이지만 그러고 연금에 비해서 9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노령화되고 있지만 이 노년에 대한 이런 준비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단기적으로는 뭐 가격 회복이나 M1이나 이런 지표 조금 반등하면 내수 개선 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려면 뭐 사회 보장나 뭐 감세나 연금 개혁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네. 주택 가격의 하락세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연금 규모나 여러 가지 사회 보장의 그렇죠. 연금 개혁이 네. 필수적이다. 제도적인 네. 마련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 한마디로 하자면 중국 경기 안 좋다, 내수 안 좋다 이거네요. 한마디로. 아직은 그렇죠. 네. 여기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계신 분들 희망 고문을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가? 뭐 희망을 버려라. 기간은 좀 봐야겠지만 반등시 비중 축소해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뭐 중장기적으로 가긴 아직까지는 확실한 뭐 제가 이 차트 한번 보여주면 이 공상은행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 중국 시장의 종목이 맞아?라고 할 정도로 네. 물론 최근에 이제 뭐 리세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쭉 한번 무너지긴 했는데 이게 일봉입니다. 근데 사실 8월 말까지만 보면요. 공상은행의 주가는 정말 엄청 강건했습니다. 그렇죠. 은행주가. 중국에 밸류업을 할 리는 없을 거고. 아닙니다. 사실 네. 이 밸류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요? 네. 2022년 11월 달부터 밸류 아.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구나. 다만 표현을 다르게 했었어요, 그냥.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표현을 국유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유기업들이 밸류에이션 재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뭐 네. 배당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도 해왔는데 그 국유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은행, 저희가 보통 뭐 밸류업하는 은행, 뭐 자동차만 하더라도 전통 내연기관차들도 국유기업들이고 시크릿컬 업종은 전통 업종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국유기업들인데 얘네들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왔었지만 표현만 다르게 해왔었어요.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야, 너 혹시 중국 기업 상장사 중에 뭐 아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진짜 농담 아니고 이 종목을 얘기했어요. CATL을 알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지금 이게 일봉의 모습이 이거 사실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많이 아세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 LG는 LG 엔솔이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바닥 길게 보면 이렇지만 이제 고개를 이제 쳐 들었습니다. 왜 제가 대표적인 종목 CATL을 얘기를 했냐면 중국 관련된 차이나 전기차 ETF에 이 종목에 안겨 있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래서 철근 씨 혹시 요 중국 쪽 요런 약간 전기차류의 이런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이 아직도 엄청 심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지금 그냥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 부품 업체들도 같이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가격 하락박들을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CATL 주가가 물론 바닥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2차전지 밸류체인도 지금 단가 하락이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리튬 가격도 최근에 바닥에서 소폭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나 이쪽은 여전히 단가 하락에 대한 우려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임금 씨. 네. 이게 지금 얘기를 지금 막 방송을 콘텐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반등 폭이 굉장히 작고 이거 좀 어떻게
그럼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인데, 네. 궁금증은 이겁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좀 재미없어도 이머징 시장으로 만약에 자금이 머니플로우가 되면 네. 한국을 비롯한 대만, 중국 이쪽으로의 홍콩 이쪽으로의 네. 자금 유입 가능성은 좀 열어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뭐 그래도 위안화도 뭐 강세 흐름이 뭐 강세라고 표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약세 되돌림이 현상이 좀 나타나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외국인이 자금이 충분히 유입할 수 있는 상황이죠. 월봉을 네. 보면요, 이게 중국 상해고 네. 이게 홍콩인데 코로나 때로 넘어가면요, 참 이 나라 특이해요. 코로나 때 물론 잠깐 빠졌긴 했지만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주가 충격의 영향이 없었던. 그렇죠. 그렇죠? 얄밉긴 하지만 그때 2020년 초반 중반까지는 거의 중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수익률 상위에 랭크하다가 그 이후에 네. 2021년부터 2024년 근 3년 동안 정말 재미없는 사태 발생을 했고, 모 금융권, 뭐 증권, 은행 그 ELS 사태가 발생을 해서 전 언론사에서 대문짝만하게 이 탑 기사로 나왔던 게 ELS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다 그 주범은 홍콩, 중국 이쪽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매를 많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9월 마지막 이 컨텐츠를 중국 쪽으로 특집을 잡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사실은 손실률을 한번 쭉 체크를 해봤더니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정말 반토막 계좌가 진짜 많아요. 중국 쪽. 그래서 이들에 대한 솔루션과 진단을 좀 내렸는데, 솔루션과 대응 자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덱스를 갖고 있는 중국 요런 펀드 쪽에서는 약간 그래도 희망은 좀 있지만 단기적인 희망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뭐 만약에 조금 더 레버리지 효과를 막 시진핑 정권이 막 하면 그게 연말쯤이나 뭐 연말로 미국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서 재정 부양에 대한 사이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통화 정책 가지고 사실 물만 그러니까 유동성만 풀었지만 사람도 물만 먹으면 그거 배가 고픈 거 마찬가지니까요. 바뀐 거 없는데 재정에 뭐 푸는 정도로 봤을 때는 현재는 뭐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우려로 중국 안에서 전문가나 뭐 은퇴한 관리자들이 얘기했을 때는 최소는 5조엔 풀어야 된다 얘기하긴 하거든요. 5조엔에서 10조엔 정도의 재정 부양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 부양 얘기하면 가장 기억하시던 뭐 2008년에 4조엔 부양이었을 겁니다. 그때 다만 그때 GDP는 지금 상황보다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돼서 GDP 대비의 4조엔은 11% 넘는 이런 부양이었거든요. GDP 대비로 봐서 현재는 올해 들어서 부양 이것저것 합쳐도 사실 GDP 대비 1.8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그러면 연말로 갈수록 만약에 5조엔 이상 재정 부양 얘기하면 이게 그래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거다라고 보여져서 그러면 기대 좀 더 할 수 있는 상승세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재정의 규모 자체가 예상보다 좀 저조했다.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지금 예상하기에는 뭐 긍정적인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기승전 종목, 기승전 섹터로 한번 가볼게요. 철근 씨, 철근 씨가 또 자료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거 자료를 아예 띄울까요? 네, 그렇죠. 요거가 지금 투자자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는 게 10월 10일 날 무슨 이벤트가 있습니까? 테슬라가 드디어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공개를 한다. 일론 머스크 형이 드디어 오픈한다. 원래는 8월 8일이었는데 그게 지금 2달 넘게 연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작은 종목들이 막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테슬라도 최근에 주가가 예전보다는 베타가 좀 세게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중국 관련돼서도 중국도 사실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진짜 찐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중국 관련돼서 오히려 중국 기업을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의 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목을 원하시는 건가요? 더 종목도 원하고 전략, 그리고 좀
저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 미국이 중국 엄청 때릴 때인데 네네. 과연 중국이 자유로울까? 이게 저희가 최근에 그 9월달 자료 같이 작성했었거든. 미국이랑 국내 같이 했었는데 결론을 좀 요약해드리면은 저희가 국내에서는 사실 크게 체감을 못하고 있죠.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그냥 테슬라가 잘한다더라. 뭐 테슬라 괜찮더라. 이 정도인데 지금 중국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전기차 업체들이 요 자율주행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배터리를 뭘 탑재하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어차피 배터리는 그냥 부품 중에 하나가 돼가고 있는 거고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워낙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격 경쟁만으로 더 이상 한계가 왔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미 올해 7월부터는 중국 자동차 2대가 팔리면 1대가 전기차인데 2대 중에 1대는 레벨 2 이상을 탑재하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지금 레벨 2로 나오는 이유는 레벨 3부터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시스템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레벨 2 기능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레벨 3라고 안 합니다, 그냥. 아,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레벨 3 부터는 탑재한 제품사가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레벨 3부터는 제조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조사가.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크네. 사실상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레벨 3까지 와 있는데 그냥 레벨 2로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 레벨 2는 인간이 계속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잡고 있더라고요. 사실 테슬라도 똑같이 안 잡고 있어도 다 가요, 얘가. 예. 그런데 그처럼 이제 레벨 3에 해당하는 지금 자율주행 도입이 중국에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올해 연말까지 중국 전역에 준 레벨 3에 해당하는 요 도심 NOA 기능을 보급하겠다는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처럼 지금 경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이점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테슬라가 글로벌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혁신을 리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화면 한번 좀 봐주시면은 테슬라가 있죠. 중국의 니오나 엑스포, 리오타 같이 들어보셨던 전기차 업체들은 다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두라는 이 포털 업체, 얘도 아폴로고라는 브랜드로 이미 레벨 4 정도의 로보택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2020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저 보통 바이두라고 하잖아요? 바이두인데 중국 원토 발음이 아니죠? 아폴로고는 요거 걔가 하고 있는 브랜드 이름이에요. 자율주행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있는데 바이두 아폴로. 바이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익숙한 이름 하나 있습니다. DJI라고 드론 업체. 글로벌 1등 드론 업체인 DJI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처럼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드론 업체 그리고 화웨이까지도 자율주행 기술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비교하기 어렵거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비교하면은 원가 측면에서 3,000위안에서 35,000위안 10배 이상 단가 차이가 나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지금 시장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리드하고 있는 건 맞지만 테슬라는 카메라 중심의 방식을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키텍처 측면에서도 뭐 엔터인 방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가장 대세는 맞아요. 지금까지도 중국 업체들도 그거 따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3, 4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저희와 가장 익숙한 2차 전지에서 시장에서는 3원계랑 LFP로 기술 노선이 갈랐었죠. 그럴 때 국내 기업과 일본 기업들은 3원계로 몰빵을 때렸는데 뒤늦게 와봤더니 LFP도 괜찮네. 그러면서 지금 중국 시장에서 LFP 시장 점유율 50% 넘어가는데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먹고 있던 것처럼 이 테슬라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도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건 맞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섰을 때 테슬라는 카메라만 집중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은 다양한 센서들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기술적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화면 좀 바꿔주시면. 제가 쭉 얘기 들었는데, 이게 투자자분들, 고객님들은 궁금한 게,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종목은 도대체 뭐 보고 있니?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센서를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서 센서를 제일 잘하는 게 중국 업체들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 테슬라 라이다를 안 쓴다고 했는데요. 센서를 제일 잘하는 게 중국 업체인데, 화면에 티커가 나와 있습니다. 종목 저거요? 네, 로봇 센서는 티커가 있고요. 저희가 9월 11일 날에 자료 써서 추천드렸는데, 요 2주 사이에 주가가 한 20% 넘게 오르긴 했거든요. 차트가 뭐 이래? 이거 네, 맞아? 이런 이 차트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1월 달에 상장한 기업이어서 네. 보호에서 풀리면 주가 빠진 겁니다. 야, 보호에서 풀리면서 주가가 급락했었고 중국 뭐 이래?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국내에도 스몰캡에 가면은 센서 만드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계획이 2026년에 양산한다 만다고 뭐 미국 업체도 볼보 뭐 특정 모델에 탑재하냐 마냐 가지고 지금 계속 딜레이 하고 있는데 로보센스라는 이 업체는 이미 중국의 22개 완성사 업체랑 80여 종 차량에 양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만 보시더라도 2020년만 해도 로보센스 시장 점유율 안 보이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로 가보서 보면은 40%로 1위로 급성장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시면은 예전에 미국의 웨이모라는 업체였죠. 라이다를 탑재했었는데 라이다. 엄청 사이즈가 크죠, 얘가 기계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형도 라이다는 너무 멍청하게 생겼고 좀 안 좋다는 식으로 막 싫다고 했었는데 로보센스가 지금 상용화하고 있는 센서입니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획기적으로 작아졌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기술, 요 맴스 라이다라는 기술을 글로벌 업체 중에서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업체들이나 글로벌 피어 업체들은 탐지 거리가 200m밖에 안 되는데 얘는 이미 250m를 양산을 하고 있는 데다가 단가는 미국 애들이 $1,000 하는데 얘는 지금 $340입니다. 원가가. 내년도 1분기에는 이제 300m까지 탐지가 가능하지만 원가는 $200대로 줄어드는 더 저렴하게 생산한다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 기업을 추천드린 이유는 지금 글로벌 전부 대부분 업체들은 언제까지 경영 가능하냐를 이제 생존 시간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1년이나 2년인가 하는데 얘는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대실적도 나오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다혈주뿐만 아니라 사실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보센스. 원래는 로봇용 라이다를 개발했던 업체예요. 그래서 로봇용 라이다 시장에서도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얘가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서 기대할 게 많은 업체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나 테슬라나 이런 업체들이 라이다를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성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단가가 비싸서 안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단가를 충분히 낮추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개선시키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업체들도 라이다를 탑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시총이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중에 충분히 유망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중국 기업들이 상장사 이 이름이 되게 다 촌스럽거든요. 뭐 오량액, 무슨 뭐 감봉, 리튬 이름 촌스러운. 얘는 그냥 영어 딱 로보센스. 일단 뭐 차트도 일단 그림상으로는 이 바닥에서 좀 올라왔긴 했지만 상당히 내년 흑자 전환한다고 하니 한번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임금 씨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가 또 있냐면 11월 5일 날 누가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선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을 계속 쪼이겠다. 미중의 갈등은 더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율주행 얘기하셨지만 사실 하드웨어 쪽에서도 중국은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미국을 계속 중국을 쪼이면 그러다 보면 결국 중국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 또한 지금 임금 씨가 중국에 대해서 약간 중립적인 의견을 계속 피력하시는 게 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요? 뭐 아무래도 영향 중 하나죠. 매크로 대외 관계나 이런 것은 매크로에 영향 주니까. 다만 사실 이미 기정 사실된 얘기 좀 몇 년 되어서 왔죠. 뭐 누구 되든 중국 견제나 때리기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나마 비교하자면 트럼프가 좀 더 급진주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적인 영향은 트럼프는 좀 더 크다고 생각하고 해리스는 아마 이 바이든의 정책에 그냥 그대로 연속성이 있게 하지 않겠냐 싶고 그리고 그나마 중국 안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해리스는 어차피 대외 외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러닝메이트인
모든 주의 할아버지 그분이 젊었을 때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영어 교사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중 간의 이런 교류 문화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리스가 누구를 대외적으로 어떤 사람이 세워서 좀 같이 가냐에 있어서 좀 중요한 변수될 수 있다. 만약 그분 되면 그래도 중국 쪽이 조금 우호적인 뭐 뉘앙스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기대하지만 다만 아마 글로벌 전체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미중의 중장기의 이런 대립적인 구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영향 주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위클리 자료를 이제 철근 씨도 이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한국인이 가장 매수를 많이 한 중국 홍콩 주식은 글로벌 X EV 앤드 배터리. 거의 뭐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2차전지 상당히 개인 투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전략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섹터를 좀 교체를 하신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요쪽 동네는 계속 기웃기웃 거리시고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신다라면 좀 드릴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꾸준히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이제 고배당주들. 처음에 말씀 주셨던 그 공상은행 같은 애들이 시크릿클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은데 은행주들이 저렇게 신고가 간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걔네들이 가는 이유 자체는 얘네들이 순이나 마진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5%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중장기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2%짜리 좀 떨어진 상황인데 얘네가 5%니까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고배당주 테마는 꾸준하게 갈 거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앞서 말씀하셨겠지만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당분간에 뭔가 성장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이 고배당주들의 매력이 여전할 거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고배당주들은 좀 더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 아까 공상은행 같은 경우는 차트 보셨던 것처럼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 급락한 이유 자체가 중국 정부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50bp 인하한다는 루머 때문에 빠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는 그걸 하겠다라는 공식화한 상태인데 소폭 반등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상은행 정도는 그냥 좀 중립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외에 저희가 삼성석탄이라든가 에너지 기업이 있죠. 삼성석탄이라든가 뭐 유틸리티 기업들, 아니면은 차이나 모바일 같은 통신주들 배당 수익률이 적게는 4%에서 많게는 8%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배당주들 쪽으로 시장 쏠림 현상은 지속될 거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다른 대안으로는 사실 좀 계륵 같은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전지, 태양광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사면은 더 빠지고 사면 더 빠지고 하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2차전지는 바닥에서 소폭 올라올까 말까 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고 태양광 기업들도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봤었을 때는 2차전지나 태양광 전부 다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다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그 단가 하락 때문에 버티지 못한 중소업체들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태양광 기업도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들어간다고 하면은 2차전지보다 먼저 지금부터 사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2차전지 업종이 중국 내에서 태양광처럼 바닥을 완전히 찍고 단가가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화되려면은 지금 좀 이르다. 내년 정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태양광 산업이 가장 큰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뭐 폴리실리콘 가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재살깎고 구조조정을 아주 가혹하게 한 섹터가 태양광이라고 하니 이제는 살아남은 자들이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체력을 어느 정도는 인정받았다. 이제는 좀 태양광을 좀 매수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과 2차전지는 아무래도 리튬 가격에 대한 의미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리 양극재든 음극재든 소재단 기업들의 반등은 그 리튬 가격의 상승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점인데 다만 올해보다는 좀 내년 쪽에 상반기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고배당주 함께 같이 곁들여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신 2차전지 섹터에 관련된 중국 ETF나 이런 등등의 고객님들은 그래도 일단 보유. 지금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짧고 굵게 반등하니까
올라오면은 그때 가서 뭐 트레이딩 하시더라도 네. 적어도 오늘은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는 지켜보자. 네. 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임금님, 네. 언제쯤에 투자 의견을 조금 톤업을 하시겠습니까? 뭐가 필요하면? 난 지금 이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 딱 얘기한다. 뭐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정책이 좀 강하게 나오면 중국의 재정 정책을 네.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네. 나온다라면 이거는 좀 네. 세게 봐도 된다. 그렇습니다. 뭐 2008년에 하스 효과도 있기도 하고 그 규모 자체는 5주의 이상 현재를 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중국 관료들이 입는 옷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화면에서 보니까 아닙니다. 자, 상당히 오늘 좀 불편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차이나 주식들이 굉장히 좀 쉽게 반등을 못하고, 최근에 이번 주는 좀 살짝 들어 올리기는 하고 있으나, 이게 이제 바닥 찍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만은 없는. 그쵸? 좀 불편하긴 하다. 어쨌든 이 박임금 님이 사실 제가 2년 만에 2년 더 됐죠? 2년 넘었죠. 네. 제가 안 부르고 싶어서 안 부른 게 아니라 타임을 계속 노리고 있었다가 이번에 한 번 불러봤는데 아직 시기상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자, 좀 힘내시고 일단 어쨌든 계속 업데이트를 해 드릴 거니까 이 재정 정책 또 신규 업데이트 레버리지 강한 드라이브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한번 투자 의견 다시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다시 노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